이 사람은 그레이스 롤로프입니다. 2024년 7월 13일 20살의 등산객 그레이스 롤로프는 아버지 조너선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프돔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쏟아졌고 그녀의 발밑에 있던 화강암은 마치 유리판처럼 미끄러워졌습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붙잡을 것도 없이 400피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너선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가며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헤이, 나 여기 있어. 사랑해. 내 목소리를 들어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레이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아버지도 겪어서는 안 될 악몽이야.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줄게. 그레이스만 그런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공원 측이 등산객 탓으로 돌린 6건의 비극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진실은 훨씬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에 특히 주목하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잠을 설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국립공원 관리청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6달러짜리 해결책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오후 5시 30분 자이언 국립공원 레인저들은 고속도로 옆 키홀 캐니언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기상 레이더에는 거대한 폭풍이 산 위에 물의 벽을 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숨이 가쁘고 당황한 등산객 3명이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산객들은 방금 안에 남아있던 7명을 지나쳤지만 이미 협곡에 홍수 물살이 밀려와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모한 관광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발렌시아 등산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스티브 아서는 21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였습니다. 그의 아내 린드 슈날은 꼼꼼하게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았다만 노매그고 들어졌는데 꼼꼼하게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는 선이다. 그의 아는 꼼꼼하게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협곡에 들어갈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7명이 캐니어닝 안전과 갑작스러운 홍수 위험에 대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규정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가 올 확률이 40%라고 나와 있었지만 자이언 위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사람을 속일 만큼 파랬습니다. 비 올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좋은 날씨를 바라며 협곡 입구까지 차로 갔습니다. 키올 캐니언 입구는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2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옆 작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입구에 문이나 레인저도 없어서 이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경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22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국 공익기상청에서는 그들이 들어가려던 바로 그 협곡에 대해 갑작스러운 홍수 정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는 레인저들이 허가증 배포까지 중단했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7명의 등산객이 협곡에 들어섰습니다. 키올 캐니언은 지붕 없는 터널과 비슷합니다. 이 협곡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프로 가파른 절벽을 하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밧줄을 바위에 묶고 그걸 이용해 수직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말의 멋진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룹에게 이번 여행은 몇 개의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물 웅덩이를 헤엄쳐 지나가며 트레일 끝 출구로 걸어 나와 차를 찾는 재미있고 평범한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협곡이 일방 통행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그 밧줄을 이용해 30피트 절벽을 내려가면 다시 사용하기 위해 밧줄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밧줄이 손에 들어오면 뒤에 있는 벽은 이제 매끄럽고 수직인 절벽이 되어 다시 오를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끝이 없었습니다. 1시간 16분 후 공원 관리인들이 협곡을 폐쇄했던 이유였던 갑작스러운 홍수가 협곡을 출구 없는 욕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 15분 만에 그 협곡을 흐르던 물줄기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잔잔한 시냇물에서 바위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경류로 변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강물의 흐름은 그들이 하강할 때보다 48배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흙, 바위, 나무들이 모두 복도만큼 좁은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벽처럼 몰려왔습니다. 물이 마침내 빠졌을 때
수색팀은 협곡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협곡의 벽은 홍수의 힘에 의해 완전히 깨끗이 쓸려나갔습니다. 가장 좁은 틈 안에서는 그들은 일행의 장비와 배낭이 산산조각나고 땅에서 20피트 위 나뭇가지에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그만큼 높이까지 차올랐던 곳입니다. 다음 4일 동안 60명의 수색대원들, 그들을 찾기 위해 1000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협곡에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바위 사이로 그리고 탁 트인 강까지 수마일이나 떠밀어 보냈습니다. 민다하서의 시신은 마지막으로 하류 5마일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들이 하강을 시작하기 직전 협곡 꼭대기에서 찍힌 것입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기자들이 국립공원 관리청에 왜 경고가 들어온 후에도 그 트레일 입구에 레인저를 배치해서 직접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국립공원 관리청은 기관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11월 말까지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협곡 접근을 제한하거나 기술 평가를 요구하거나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보고서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관리청이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이 허가제도가 그들을 보호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압박을 받았을 때 그는 허가제도가 반드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명이 요금을 지불했고 7명이 유효한 허가증을 받았으며 7명 모두 위험에 대해 안내받았고 상황이 잘못될 경우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극적이긴 해도 이 목록에서 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22마일 북쪽으로 이동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프도먼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청이 결코 완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암벽까지 등산을 합니다. 맑은 아침, 계곡이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보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400피트를 버텨내야 합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화강암 벽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바위에 볼트로 고정된 2개의 금속 케이블과 발을 디딜 얇은 나무 판자뿐입니다. 20살 그레이스 롤로프는 2024년 7월 13일에 그곳에서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곳에 있을 예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고 마침내 하루에 몇백 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공원에 1일 추첨해서 당첨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레이스와 그녀의 아버지 전호선은 오후 3시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치를 즐기기 시작하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름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관광지에서는 그저 차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 젖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프돔에서는 그건 더 끔찍한 일을 뜻합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산을 시작합니다. 디는 화강암과 단단하고 견고한 판자들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하프돔에서는 밟고 올라가는 나무 판자들이 3m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판자들 사이에는 매끄러운 바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레이스는 새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그 신발을 샀고 새 고무 밑창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 신발 밑창은 길들여지기 전엔 젖은 바위에서 더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두 널빤지 사이의 틈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의 발이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빠, 내 신발이 너무 미끄러워요. 전호선은 그녀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다음 순간 그레이스는 산 정상에서 갑자기 미끄러져 200피트 넘게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바위에 머리를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내며 산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전호선은 사실상 절벽을 날아 내려가며 911에 전화를 걸고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레이스, 나 여기 있어. 난 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사랑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레이스 롤로프는 그날 오후 2024년 7월 13일에 세상을 떠났어. 사망 원인은 추락 중에 발생한 심각한 두부골절이었어. 조너선이 그 산에서 내려온 후 그는 국립공원관리청에 연락했어. 그는 공식 입장 표명이나 최소한의 인정, 뭐라도 원했어. 공원 측은 응답하지 않았어. 응답할 수 없었지.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하프돔 사고마다 제기된 질문에 답해야 하니까. 유럽 전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하프돔과 똑같은 트레일에 비아 페라타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해. 그건 쉽게 말해서 안전줄이야. 그건 위 케이블에 연결하는 짧은 로프야. 미끄러지면 그 로프가 널 잡아줘. 멈추게 돼. 떨어지지 않아. 안전벨트가 너가 앞유리를 뚫고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야. 다만 이건 수백,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지.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청의 공식 하프돔 안전 페이지에 가보면 발목을 잘 잡아주는 등산화와 케이블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장갑을 추천하는 걸 볼 수 있어. 그게 전부야. 하네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제한은커녕 미끄러짐이 300피트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조차 한 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져. 그 케이블을 타본 등산객들은 레인저들이 안전장비를 집에 두고 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묘사해. 이유는 케이블과 기둥이 추락을 멈춰 세울 때 걸리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명시한 공식 국립공원관리청 정책은 없지만 공식 안전 안내 페이지에 추락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줄 장비에 대한 한 문장조차 없다면 그 누락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지. 그레이스 롤로프가 처음은 아니었어. 최소 25명이 이 마지막 바위 구간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 대부분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추락했어. 2005년 이후로 케이블 구간에서만 15건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 비슷한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사망자의 3분의 2 이상이 한 가지 단순한 요인, 즉 안전장비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어.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중 최소 3분의 2는 단순한 안전 하네스만 착용했어도 오늘날까지 살아있었을 거야. 잠깐 말할게. 난 매달 페이트리온용 영상을 따로 만들어. 정보는 이미 있었어. 다른 어디에서도 이걸 볼 수 없을 거야. 그런 게 취향이라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 이렇게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정책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봐. 왜냐하면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누락된 게 단순히 장비만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 7대 자연 경위 중 하나야. 그리고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미국에서 산책하기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해.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떠 있거든. 진짜 위험한 건 복사열이야. 캐니언의 거대한 암벽들은 하루 종일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마치 대류 오븐처럼 그 열을 다시 내뿜어. 그 협곡 바닥의 온도는 화씨 12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 평균적인 여름날에는 100도 조금 넘는 온도가 유지돼. 인간의 체온은 화씨 98.6도. 야. 그럼 오하이오주 허드슨에 사는 53세 여성, 이 며칠 동안 배낭여행을 하러 갔는데 협곡 아래쪽 온도가 115도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셸 미더를 만나보자. 그녀는 오하이오주 허드슨에 있는 세인트 메리 가톨릭 학교의 교사였다. 동료와 학부모들은 그녀를 배려심 많고 늘 미소와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과는 달랐다. 2021년 6월 19일 미셸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며칠간의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허가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여성은 모든 걸 제대로 했다. 하지만 협곡의 중간쯤에 이르자 더위가 그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 앞에서 미셸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열사병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을 덜 마셨을 수도 있다. 섭씨 46도, 화씨 115도에서는 심장 문제였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어느 순간엔 일행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일행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3000피트 깊은 협곡에 있었고 그곳엔 그늘이 없었다. 다시 올라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아래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의 친구 3명은 도움을 찾아 계속 협곡 아래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위성전화를 가진 다른 그룹을 발견했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구조 요청은 오후 1시 15분쯤 국립공원관리청에 전달되었다. 레인저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대응할 수 있었다. 잠시만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한 여성이 그랜드 캐니언 바닥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곡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료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그 트레일의 모든 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이 거의 24시간 동안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셸 로즈 메우터는 2021년 6월 20일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은 그녀가 사망한 후 국립공원관리청이 보도자료에 넣은 내용입니다. 여름철에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구조 요청이 많으며 직원 안전 요건과 극심한 더위로 인한 헬리콥터 운항 제한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청 MPS에 등산객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단은 매번 장례식 후에 작성되어 배포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랜드 캐니언의 예방 수색 및 구조팀 전체가 단지 7명의 계저직 레인저와 1명의 상근 감독관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6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협곡에 정말이지 레인저 1명당 85만 명의 방문객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공원에서 폭염 때 트레일을 폐쇄한 적 있나요? MPS 대변인에게도 그 질문이 한 번 온 적 있습니다. 그녀는 그건 이 공원 상업 운영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업 운영자들입니다. 미셸 미더는 밤이 되기 전에 레인저 1명, 헬리콥터 1대, 그리고 한 번의 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시스템에서 미리 준비된 문단이었고 그 시스템은 그녀를 46도 더위 속에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있었다면 일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지만 어떤 비극은 어쩔 수 없었고 안타깝게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6월 7일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노리스 간헐천지대를 바라봤다면 당신은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2명의 젊은이가 일부러 출입이 금지된 열지대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의 땅은 끓는 물 위에 놓인 크래커처럼 아주 얇았습니다. 그들이 작은 회색 웅덩이 옆에 멈춰선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웅덩이는 끓고 소리를 내며 너무 탁해 표면 아래 한 치 정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쭈그리 앉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콜린 스콧이었습니다. 그는 23살이었고 오리건주 퍼시픽 대학교를 졸업한 뛰어난 심리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는 그해 가을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여동생 세이블은 졸업 후 여행을 하며 약간의 모험을 즐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옐로스톤에 가서 들어가 몸을 담글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옐로스톤은 스파가 아닙니다. 그곳은 화산지대입니다. 그곳의 물은 뜨겁고 산성이며 온도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높은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들은 경계선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옐로스톤은 이 물이 장난칠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모든 산책로 출구에는 방문객이 길을 벗어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표지판과 연방 규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쯤 콜린과 세이블은 그 표지판과 규정을 읽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뜨겁고 불안정한 열지대인 노리스 간헐천지대로 225야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에게는 명백히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콜린은 플립플랍을 신었습니다. 그는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길이 약 6피트 깊이 10피트 정도 되는 작은 산성 온천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은 미끄럽고 젖은 자갈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는 미끄러져 빠졌고 즉시 그의 몸은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온도에서는 인간의 피부가 몇 초 만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웅덩이의 수온은 화씨 212도, 즉 온도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 온도는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이블은 즉시 그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녀 자신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가까운 레인저 스테이션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콜린의 일부만이 표면에 보였고 그의 얼굴 위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레인저들은 다음 날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천 주변의 지열지대는 너무 불안정했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산성 물질이 밤새 그를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의 지갑과 녹아버린 슬리퍼 2짝만이 유일하게 수습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옐로스톤은 2023년에 탐방로 규정 위반으로 6만 3천 건이 넘는 경고를 발부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공원이 게시한 규칙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규칙 사이의 차이에 대해 공원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국립공원관리청 MPS 정책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코린스는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공원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자이언 국립공원의 엔제스 랜딩에는 어떤 등반가의 고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곡 바닥에서 곧게 솟아오른 이 1500피트 높이의 사암 능선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 중 하나이며 맑은 날에는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장관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2007년 6월 8일 베리 골드스틴은 미국 최고의 트레일 중 하나를 감상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습니다. 53세의 베리 골드스틴은 등반에 집착하는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운동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언젠가 신체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베리는 정상에 올랐다가 가족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즐겁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000피트 아래 협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그가 떨어졌을 때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베리 씨가 사망한 후 공원 측은 잠시 동안 엔제스 랜딩을 폐쇄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년 동안 사망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 5년 동안 이 한 트레일에서만 5명이 추락사했습니다. 2022년 4월 자이언 국립공원은 마침내 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양쪽에 300m 절벽이 있는 좁은 사암턱에 200명이 몰려있는 광경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후 6달러의 추첨 수수료를 추가하고 스카우트 전망대에 레인저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으로 이 트레일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6달러와 레인저 1명이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매년 국립공원 관리청이 그 트레일을 레인저 없이 운영했던 건 사용하지 않은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무제한 접근을 우선시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이언에서의 선택만이 국립공원 관리청이 내린 이상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8월 23일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일요일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맑고 선명한 파란색이었고 공기에는 소금기와 소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션 드라이브 해안가로 몰려든 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여름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피터와 산드라, 악셀로드도 있었습니다. 피터 55세와 산드라 51세는 그들의 외동딸인 7살 소녀 클레오 다윤 악셀로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클레오는 생후 4개월 때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클레오는 부모님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썬더홀이라는 유명한 명소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거대한 화강한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벽에서 60피트 뒤쪽이었고 거센 대서양 바다에서 20피트 위였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바다에서는 허리케인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메인주의 하늘은 맑았지만 폭풍은 거대하고 무거운 파도를 해안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인근 해변과 전망대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선 2마일에 50명의 공원 직원을 배치하고 레인저들이 바위 위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바다는 과학자들이 너울 주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높이가 10피트 정도로 안전해 보이는 파도 50개가 해안을 치는 걸 보고 한계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마다 여러 개의 스웰이 합쳐져 이전 파도보다 2배 크기의 10배의 힘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물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53분, 엑셀로드 가족이 해안에서 60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20피트 높이의 바위를 무시하고 엑셀로드와 다른 사람들이 서 있던 오른쪽을 향해 휩쓸고 간 한 덩어리의 초록빛 물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7명이 화강한 바위에서 대서양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피터와 그의 딸도 그 안에 휘말렸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인근 기지에서 즉시 출동했습니다. 물은 거품과 바위로 뒤엉킨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피터 악셀로드를 얼어붙을 듯한 물에서 70분 동안 떠 있으려고 사투를 벌였던 끝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는 이미 없었습니다. 수색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열화산 장비를 사용한 헬리콥터가 처음 그들이 서 있던 곳에서 약 0.8km 떨어진 곳에서 7살 소녀의 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클레오였고 파도가 그녀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잠시 시도되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질문은 분명합니다. 공원 측이 허리케인으로 큰 파도가 온다는 걸 알고 현장에 5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왜 7살 소녀가 파도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서게 했나요? 질문을 받았을 때 공원 당국은 거의 모든 국립공원 비극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관료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공원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고를 했고 그 절차만 밟으면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제도적 면책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의 입장은 그들의 책임이 표지판을 세우는 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당신이 지불한 요금과 가지고 있던 허가증이 경고 표지판과 보도자료를 넘어서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저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당신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공원관리당국이 항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리솔로 전설은 30년 동안 로프 없이 등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존 바카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